하나, 둘, 셋. 여갈 못 갱생 프로그램 17년차 직장인 퇴사 프로젝트 지라시 한국사의 김재환 이정우입니다. 정우님, 우리 팟캐스트 구독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사이에 구독자 수가 무려 5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속도라면 한 100년 정도만 하면 저희 방송 누적 청취자 수가 팟빵에서 곧 1위가 될 것 같아요. 그날 기다려집니다. 100년입니다, 100년. 네. 오래 살아남는 놈이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한 주 정우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야 다른 직장 여러분들처럼 그냥 매일매일 하루 버티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저도 이제 언젠가 그 작가님처럼 그 책을 내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내서 계속 보내고 있고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우리가 직장인이니까 직딩의 생활을 보냈는데 오늘 사실 방송 오기 전에 또다시 좀 이렇게 수모를 좀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에 임해야 되는데 털어내려고 했는데 아직 앙금이 약간 남아있지만 이 수모를 제가 꼭 지라시 한국사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악덕 부장에게 갚아줘야 되는데 독자 여러분들의 응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 부장님이 듣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인간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듣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1월 출간 예정인 찌라시 한국사 막바지 검토 작업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출판사에서 마지막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책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힘드네요. 마지막 책 나오는 과정이 영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광고 한 번 더 드린다면은 네이버 책 문화라는 카테고리에서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목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22일부터 출간 전 맛보기 연재가 시작될 예정이라서 들뜬 마음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도 제가 글쓰기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하루하루가 신기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황 토크를 마치고 그러면 찌라시 한국사 제5화 소현세자 암살 미스테리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인조 장남 소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후세의 역사학자들은 그를 가리켜 제대로 왕의 후계자가 되었다면 조선의 르네상스가 일찍 발생되었을 거라며 안타까운 인물 중 하나로 꼽고 있죠. 먼저 그 소현세자에 대한 간단한 그 소개가 있겠습니다. 1612년에서 1645년까지 34살에 사망하셨고요. 인조의 장남이고 15살 때 강석계의 딸과 결혼해서 슬하에 3남 5녀를 두었습니다. 자, 이제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작가님, 소현세자가 그 세자로 책봉될 당시 시대 상황은 어떠했나요? 소현세자는 말씀하신 대로 1612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때 인조반정의 주인공 인조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자의 정규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서 14살에 세자의 책봉되는 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하 남한산성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시기에 청춘을 보냈는데 진짜 현대의 청춘들만큼 아픈 청춘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16살에는 정묘호란으로 전주로 긴급대피, 25살에는 병자호란으로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되죠. 이 당시 정부에 대한 민심은 최악이었습니다. 반정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전쟁이 끊이질 않으니까 민생은 파탄났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한 실정이었습니다. 진짜 온 국민이 힘들었겠지만 소현세자도 고생이 심했겠네요. 아프니까 청춘의 정점으로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되죠.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사실 저희가 군대 2년도 가기 싫은데 세자 신분으로 적국의 볼모로 잡혀간다는 것이, 그리고 조선 입장에서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세자를 볼모로 보낸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고, 세자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상황이라 본인도 가기 싫었을 텐데요. 혹시 거부하거나 뭐 하지는 않았나요? 예,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소현세자는 그 누구보다 의연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자와 함께 볼모 리스트에 오른 대신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몇 대신들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을 포로 리스트에서 빼달라고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썩은 생선 같은 새끼들인데 청나라로 떠나기 전 소현세자의 음성 편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동생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 제가 혹시 청나라에 가서 잘못되더라도 국통을 이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에 소생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청나라로 떠나겠습니다. 소현세자는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진짜 엄친아였습니다. 인성까지 거쳤어요. 단 한 가지 아버지가 인조라는 거 빼고요. 참고로 이 포로 리스트에는 영화 남한산성에서 김상원 역의 김윤석, 최민길 역의 이병헌 두 분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아, 그 영화에서 김윤석 씨 그 즉 김상원이 자살하는 거 나오는데요. 예, 이게 실제로 곡기도 끊고 목도 매기도 했지만 자살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러면 뭐 영화의 그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 설정이었군요. 네. 그나저나 소현세자는 많지 않은 나이에도 참 그 의젓하고 대범하네요. 지금 봐도 그 대견하고 든든합니다. 그 어쨌든 포로 생활과 다름없는 삶이었을 텐데 청나라에서의 그 생활이 그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일단 소현세자와 그 일행들은 심양관이라는 곳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내가 세자인데 이런 데 와서 이게 뭔 개고생이야 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시간이나 적당히 때우자,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소현세자는 아시다시피 달랐습니다. 그래서 후세 역사가들이 그를 더욱 높이 평가하고 결국 왕이 못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겠죠. 소현세자는 시안간에 도착한 후 시차 적응을 채 마치기도 전에 정신을 가다듬고 인원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식솔들이 500여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세자가 아무래도 오다 보니까 대신들도 딸려오고 하다 보니 뭐 수발을 드는 사람들, 그렇죠. 뭐 적지만 그 보디가들도 있었겠고, 요 식솔들이 한 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래도 세자인데, 한나라의 세자인데 아무리 볼모라도 청나라에서 잘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심양간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에 청나라 관리가 심양간에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를 해옵니다. 오늘부터 심양간은 타국에서 더욱 건강한 신체를 가꾸기 위해 1일 1식을 실시하는 바이다 해. 우리 청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니 혹시 배가 고프면 니들 나라 조선에서 식량을 받아 1일 2식을 하든 1일 3식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 해. 아니 이보시오. 이리 갑자기 식량 공급을 중단하면 어쩌란 말이오. 그리고 지금 우리 고국 조선은 당신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온 국민이 피죽도 제대로 못 먹고 있소이다. 그런데 거기서 식량 공급을 받으라니요. 소현세자의 이런 항의는 아랫사람들에 대한 심한 매질로 돌아왔고 소현세자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에서 준 여분의 식량은 6개월 후면 동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소현세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하지만 약간은 황당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모두들 들으세요. 알다시피 청나라에서 심양간의 식량 공급을 곧 끊을 예정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식량은 6개월치뿐입니다. 우리가 조선의 식량 원조를 요청하면 함경도, 평안도 일대 백성들의 고름을 쥐어 짤 것이 뻔하오. 우리 기득권이 무슨 면목으로 전쟁통에 모든 것을 잃은 백성들에게 쌀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소. 아따 세자저하, 그럼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비전을. 이거 뭐 다 같이 굶어 죽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그 김다감은 당장 그 불경한 주대강이 닥치세요. 내일부터 우리가 직접 이 청나라에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할 것이요. 아니 그 세자전하,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잠시 결례를 범하긴 했으나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곳 심양은 우리 조선과 날씨는 물론이고 토질 자체도 달라 농사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전하 세자 전하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판국에 그 볼모지 같은 땅에서 농사로 자급자족해서 정착을 한다. 그것도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 챙겼다고 하니 그 당시 그 세자의 본연의 역할과 책임으로 본다면 가히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기득권과 소현세자는 마인드 자체가 달랐군요. 그렇게 추진한 농사일이 제대로 성과를 내었나요? 그 결과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소현세자가 하는 일은 뭐든지 남달랐습니다. 이분이 백성만 생각하는 바보였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해도 결국 제자리로 돌려놓고야 마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IMF 때도 그랬고요. 물론 이 농사가 초반에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세자가 막 나서서 농사 짓자고 설쳐대니까 백성들은 미안해서라도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 자급자족할 식량 확보는 물론이고 이걸 다 먹고도 남을 정도의 곡식을 창고에 비축하게 되었습니다. 소현세자도 대단하지만 그 믿고 따라준 백성들도 참 대단합니다. 똘똘 뭉쳐서 단결한 결과네요. 왠지 비범한 소현세자는 이 농사일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떤가요? 예, 어느새 소현세자를 완전히 간파하셨군요. 이 농사의 대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소현세자는 세자라는 타이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심양관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변신을 합니다. 창고에 남은 여분의 쌀을 청나라 정부에게 대파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일명 소현쌀. 뭐 이 정도 되겠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농사일뿐만 아니라 장사 수완까지 타고난 능력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왕실에서 곱게 자라기만 한 세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 능력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이익으로 정작 그 세자가 추구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이 정도 되면 세자도 좀 농사일도 힘들고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여가도 즐기고 좀 할 법한데 소현세자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자마자 인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인간 시장이요? 예. 청나라는 조선에서 수많은 전쟁고아와 포로들을 잡아와서 국경 근처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짐승처럼 가격을 매겨서 사고 팔았습니다. 지옥도죠, 지옥도 한마디로. 이게 10살도 안 된 소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정부는 뭘 했냐고요? 왕이 인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또 더 열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만주어를 하는 조선인들이 인간 시장에 브로커로 나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시장에 나온 조선인 어린아이들을 200냥에 삽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는 가족에게 400냥에 대파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익을 남기는 진짜 악마 같은 새끼들입니다. 이것들은 진짜. 그리고 그 포로들의 몸값에 대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돈 없는 백성들은 가족들을 구해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 남자 아이가 200냥이 통용되는 시장 가격이라면 부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기 자식을 데려오려고 1000냥을 그냥 불려버리는 겁니다. 이 브로커들한테.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격을 엄청 올려놓은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족같죠? 정말 그렇네요. 예. 인조 정부가 수수방관 정책으로 조선인 인간 시장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을 때 소현세자는 포로 주제에 돈을 벌어 우리 백성들을 사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소현세자의 그 존경스러운 마음이 막 샘솟네요.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의 정부도 매우 기뻐했겠는데요. 어땠나요? 어허, 세자가 어디서 경고망동을 내가 인간 시장에 수수방관 정책을 쓴 것은 다 나름의 보관이 있어 그런 거야. 세자는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해 학문의 힘을 써야지. 어디서 천하게 오랑캐들을 상대로 장사질이야. 큰일이구만. 난 28만 원밖에 없어.
좀 비슷했나요? 진짜 그 누군가 떠오르게 하네요. 근데 이건 뭐 진짜 가히 충격 그 자체네요. 아비로서 일국의 왕으로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은 우리 조선인들의 삶은 뭐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예, 소현세자는 아버지나 뭐 기득권층이 조선에서 뭐라고 하든 이렇게 인간시장에서 구한 우리 백성들을 의견을 또 물어봤다고 해요. 귀국을 원하느냐 아니면 여기 남고 싶냐 해서 귀국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노잣돈까지 줘가면서 돌려보냈고 심양에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농사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매우 족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온갖 수모와 고생을 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 고향 땅에를 돌아갔는데 이걸 조선에서는 환양년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겠지만 환장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분들이 다 우리의 어머니 누이들이잖아요. 실제로 조선의 사대부 중에는 조정에 청혼을 해서 포로로 돌아온 아내와 이혼을 시켜달라는 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정치를 누가 했습니까? 성인 남자들이 100%다 했잖아요. 요즘이야 뭐 여성 정치인들도 많지만 조선시대니까 정치는 성인 남자들이 100%다 하고 피해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더 심하게 당했던 거죠. 환양년 소리를 듣는다는 소식을 듣고 압록강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강으로 투신하는 여성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분들 생각해보면 죽어도 조선의 귀신으로 죽겠다고 압록강에 뛰어드신 건 아닐까 싶은데 전 아이가 없지만 조선의 자녀를 남겨두고 포로로 끌려갔던 어머님의 심정은 어땠을지 생각을 하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조선 정부도 답답하지만 전쟁의 원흉인 청나라 이 씨바 새끼들이 진짜 전쟁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술자리에서 보면 뭐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건데 전쟁이 나서 한번 뭐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 정말 궁금한 게 자기들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게요. 전쟁의 참상을 몰라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대본에는 뭐 개인적인 소회를 더 밝히라고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제가 할 말을 좀 잃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런 와중에 소현세자는 그래도 그 꾸준히 백성들 챙기고 보듬었다고 하죠. 또한 그 세자비인 강빈 또한 부창부수였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을 했나요? 예, 이게 세자분도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게 소현세자 혼자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예. 세자비는 그 어렵다는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창조 경제를 여기서 해내십니다. 아,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예. 네. 청나라 부자들을 상대로 조선에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청나라 VVIP들만 출입이 가능한 면세점 같은 거를 운영하신 거죠. 청나라는 사실 군사 강대국이지만 그때까지 문화적으로는 아직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명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의 예술품이나 문화, 진귀한 물건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자비는 이렇게 번 돈은 농사로 생긴 것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았겠죠. 부인이 번 돈으로 남편 소현세자는 로비스트로 변신을 합니다. 인조 정부는 이때까지도 자신들의 반정 명분을 지키기 위해 오직 명나라만 외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니 청나라에서는 가까이 있는 소현세자를 달달 볶았습니다. 소현세자, 당신 아버지 인조왕은 화장실 갔다 나오고 후가 전후가 너무 다르다 해. 내 듣자 하니 조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타령이던데. 인터넷이 없어 그러나 국제 외교 정세에 너무 어둡다 해. 우리 청군이 다시 조선 땅으로 쳐들어가야 정신 차리겠냐 해? 어허 용골대 장군 무슨 그리 섭섭한 말씀을 하시오. 내 내일 당장 어버마마에게 서신을 보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소. 그런 일이 앉으시오. 여기 어제 막 조선에서 넘어온 따끈한 인삼주가 있소이다. 아참
그리고 다음 주가 사모님 생신이라던데 내가 귀한 청자 하나 집으로 보내놨소이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가져오시오. 아직 택도 안 뗀 겁니다. 아버지가 사고 치면 아들이 다 막는 형국이네요. 그러게요. 예. 이젠 뭐 그 타고난 외교적 수완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소현세자와 강빈입니다. 그 능력을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 정말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명나라가 망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소현세자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예. 인조 정부의 무능함과 대비되게 소현세자는 현장에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심양관에서의 생활이 9년 차에 접어들 때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명나라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에 청나라는 소현세자의 거처를 심양관에서 북경으로 옮겨버립니다. 이게 좀 적응 좀 할만하니까 또 옮기고, 근데 또 불행 중 다행으로 소현세자는 북경에서 천주교 신부이자 과학자이면서 서양 문물 전도사인 운명의 상대 아담 샤를 만나게 됩니다. 소현세자는 지금까지 뭐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셨어요. 근데 머리까지 좋으니까 아담 샬로부터 서양의 문화와 과학 기술을 공부를 한 거를 스폰지처럼 쪽쪽 빨아들이십니다. 소현세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맞서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의식의 일대 대변환이 일어납니다. 반면 아버지 인조는 아직도 일부 대신들과 없어진 명나라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그 세자에게는 기존 세계관을 뒤엎는 엄청난 세상을 만나게 된 거네요. 더구나 이를 거부하지 않고 스폰지처럼 흡수하다니 그릇이 커도 보통 큰 그릇이 아닌가 봅니다. 한편 명나라 멸망 후 1년이 지나 드디어 조선으로 귀국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에 박혀있는 구르지 않는 저 커다란 돌덩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소현세자와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 소현세자를 바라보는 조선의 시선은 어떠했나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소현세자와 조선 기득권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엄청난 괴리감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소현세자의 귀국을 앞두고 조선에서는 청나라발 찌라시가 돌았는데 그 내용은 소현세자가 귀국하면 청나라가 인조를 폐위시키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앉힌다는 찌라시였습니다. 이 찌라시는 조선 정가에 핵폭풍을 몰고 왔는데요. 소현세자는 그저 10년 만에 귀국과 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뻐서 밤잠을 설치고 인조는 아들이 자기 왕위를 뺏을까봐 밤잠을 설치는 우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 정말 그 가짜 뉴스네요. 가짜 뉴스. 정말 권력이라는 것이 부자지간도 이렇게 나이벌로 만들어 버리는군요. 씁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그 한 여인이 등장해서 인조의 눈을 흐리고 결국 두 부자와의 관계를 파국으로까지 그 치닫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예,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부자 사이에는 넘기 힘든 그 세계관의 관점이 달랐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인조의 옆에 불려시 같은 후궁 조소용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조소용은 야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만약 조선 정가에 불어닥친 찌라시 내용대로 소현세자가 왕이 된다면 자신이 누리던 부귀영화도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 거라는 예상을 한 거죠. 안 그래도 아들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는 인조에게 허구한 날 소현세자의 험담을 조소용이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소현세자는 아들이 아니라 제거 대상입니다. 이 일은 국익을 위한 일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 일이 아닙니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 구국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라고 악마의 속삭임을 주입시킵니다. 소현세자는 이런 상황도 모르고 귀국 후 아버지 인조를 보자마자 신이 나서 제잘제잘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10년간 청나라에 살다 보니 그들은 결코 무지하기만한 오랭캐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동만 풀리면 청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엮어서 책으로 내볼까 합니다. 제목은 바람의 아들 조선 밖으로 행군하다로 정했는데 어떠신지요? 이 책은 우리 조선의 국정 운영 방안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사료되옵니다. 내 놈이 하는 꼴이 이미 왕이 다 된 듯하구나. 그리 청나라가 좋으면 내 식구들 다 데리고 다시 청나라로 가서 살아라. 아주 청나라 빠돌이가 다 됐구만.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눈앞에서 꺼지거라. 이렇게 인조는 똥같은 말을 싸지르고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선물로 가져온 벼루를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나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조선의 왕 맞나요? 아니 세자의 아버지 맞나요? 더 황당한 건 그 이후에 소현세자의 신변에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죠. 예, 이게 소현세자는 사실 청나라에서부터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큰 병이 걸렸던 건 아닌데 이게 뭐 우리가 요즘 여행 많이 다녀서 알지만 여행 잠깐만 가도 물갈이도 하고 설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현세자는 외국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게 뭐 한두 일이 아니었겠죠. 청나라로 받는 스트레스. 그 500여 명에 이르는 식솔들을 이끌어야 되는 스트레스. 건강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긴 했으나 큰 병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세자의 건강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소현의 이마를 향해 벼루를 던진 다음 날 세자의 전담 의료팀이 전격적으로 교체됩니다. 10년간 외국에서 소현 세자를 지켜본 주치의보다 그의 건강을 더 잘하는 사람이 조선에 있었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졸라 빡돈 상태니까 세자 측에서는 뭐라 말도 못하고 의료진 교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새로운 주치의가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소현 세자의 몸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이 새로운 주치의는 소현 세자의 병명이 학질, 즉 말라리아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소현 세자의 새로운 주치의인 이영익은 소현 세자에게 침을 시술하는데요. 침 시술 4일 후 소현 세자는 갑자기 사망합니다. 이게 졸라 황당하죠. 그러게요. 예. 이게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새 주치의인 이영익의 정체입니다. 이영익은 듣보잡에다가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이게 최순실이 보낸 낙하산이 아니고 인조의 옆에서 악마의 속삭임을 불어넣던 조소영의 엄마가 꽂아놓은 낙하산 주치의였습니다. 야, 이거 뭐 듣고 보니 완전 계획적이네요. 완전. 그 듣는 저도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의심 가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었다고 하죠. 어떤 일들이었나요? 정원님 보기에도 이게 완전 계획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역사학께서는 소현세자의 암살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물적 증거가 없다. 그렇다는데 사실 이게 돌아보면 역사는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설사 물증이 있었다고 해도 인조정부에서 실록에 이 기록을 남겼을까요? 아비가 권력욕에 못 이겨 아들을 죽였다? 이런 기록을 남기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남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증은 하나도 없이 몹시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심증적으로 졸라 타살이 의심이 되는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 테니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 의학기술이 아무리 지금보다 못해도 34세의 남자가 학질로 4일 만에 사망하는 경우는 졸라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고칠 수 있었던 병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리고 두 번째, 왕이나 세자가 치료 중 사망을 하면 주치의는 대부분 좆됩니다. 관례에 따라서 대신들이 이영익을 처벌하자고 주장을 하자 인조가 어허
치료 중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 그럴 때마다 의사를 처벌하면 누가 무서워서 과감한 진료를 하겠느냐? 세자의 일은 아비로서도 몹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들 앞에서요. 어이없네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가 침몰하는 배에 수장된 자식들을 향해서 아이고 네 운명이니 네가 받아들여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쵸. 말이죠. 예. 세 번째, 소현세자의 염습. 이 염습이란 게 시체를 목욕시키고 의관을 새로 입히는 작업을 말합니다. 염습에 참관한 왕족 진원군 이세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신이 온통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에서 모두 피가 흘리고 있어서 마치 약에 중독되어 죽은 것 같았다. 여기까지도 뭐 전문가가 아닌 한 분이 한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원래 세자가 죽으면 왕이나 대신들도 1년간 상복을 입고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인조가 딱 2달이 지나자 모두 상복을 벗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분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정우 씨?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네. 뭐. 몹시 의심이 가는데 그래서 대신들이 관례에 맞지 않다. 그러면 자신들만이라도 상복을 입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을 올렸더니 족가지 말고 왕명이라며 엉뚱한 곳에서 인조는 카리스마를 부립니다. 정말 가관이네요. 가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소현세자의 불행은 자신에서가 끝난 게 아니라 부인인 강빈과 그의 아들에게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예, 강빈 입장에서도 이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타국에서 1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버티고 돌아왔는데 남편은 의문투성이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옆에 자식들을 보면서 기운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당연히 세자가 될 것이고 나중에 왕이 되면 이날의 의문을 반드시 풀리라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랍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닌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을 세자로 지명합니다. 이 복림대군은 훗날 효종이 됩니다. 강빈은 직감을 했습니다. 이제 남편에 이어 자식들의 차례라는 것을요. 엄마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빈은 왕명에 의해 벗었던 소복을 입고 비녀를 풀어 헤쳐 산발을 한 채로 인조의 초소로 쳐들어갑니다. 주상이시기 전에 석철이 성린이 할아버지십니다. 이 아이들 제쳐두고 삼촌을 세자로 책봉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아들 죽은 것도 모자라 손자까지 죽이려 하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 아무리 세자빈이라고 해도 왕의 초소에 이렇게 쳐들어가서 하는 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죠. 청심환 진짜 한 2-3알 먹고 갔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뭐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어머니는 만약에 정우 씨가 저같이 남자들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자빈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강빈은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엄마로서 마지막 몸부림을 쳤군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해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지금까지의 그 인조의 행동을 봐서는 몹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났나요? 걱정스러운 정호님의 걱정이 맞습니다. 이게 인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을 정해놨다고 볼 수도 있죠. 안 그래도 이 며느리가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강빈을 쫓아낼 구실이 없나 하고 기다리던 차에 세자빈이 뭘 산발을 하고 왕의 초소로 뛰어드니까 옳거니 하고 세자빈을 그날부로 당장 폐위시키고 민가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강빈이 사가로 쫓겨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임금의 수라상 전복구이에서 독약이 검출됐습니다. 이 독약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느낌이 팍 오는데요. 기파오죠. 네. 네, 맞습니다. 악녀
불려시 조소영이었습니다. 희한하게 또 발견을 하네요, 그거를. 근데 이거 사실 누가 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왕이 동의를 하는데 확 막 그 검색을 하고 했어야 될 텐데 범인이 하루 만에 잡힙니다. 어. 이 설록 홈즈가 조선시대로 간 것도 아닌데 그 범인은 바로바로 사가에 밀려나서 아무런 힘도 없는 강빈이 범인이라고. 그 너무 뻔한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아, 시나리오가 너무 허술해 이 정도면. 그러게요. 아니 뭐 좀 아니 강빈으로 어차피 몰 거로 결정을 했으면 이해는 하는데 좀 한 달 정도라도 좀 시간을 끌다가 철저한 조사 끝에 강빈이 범인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시나리오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강빈은 그의 오빠 4명과 친정 엄마와 함께 사약을 받았습니다. 인조는 눈에 가시 같은 며느리를 죽이고 나니 이제 여론도 신경을 안 씁니다. 당시 12세 8세였던 소현세자의 두 아들들에게도 사약을 내립니다.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참 막을 내리게 되는군요. 네, 정말 차라리 귀국하지 않고 거기서 눌러 살았다면, 그리고 더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라 읽는 내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소감이나 느낀 점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그 소현세자와 강빈이 겪었던 일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병자호란 후 노예로 끌려갔던 조선 백성들의 그 기구한 삶이 생각납니다. 그 뭐 본문에도 잠깐 나왔지만, 특히 조선 시대의 그 조선의 그 여자들은 청나라 장수 집에 그 노예로 끌려갔다고 하는데, 그 장수의 부인들이나 하녀들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오죽하면 그 장수가 말리기까지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죽지 못해 살다가 겨우 그 탈출해서 조선으로 들어가면, 이건 뭐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오히려 청나라와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죄악 때문에 다시 잡아다가 청나라로 보내버리는 어이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안타까울 뿐이네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도 1차적으로 이게 이번 찌라시앙소 5화의 주인공은 소현세자였지만 우리도 같은 민중이고 서민이라 그런지 백성들의 삶이 진짜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었다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 시대 분들은 그 백성들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고 백성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에 만약이 없다고는 하지만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있던 와중에도 뛰어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인 소현세자가 인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17대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백성들이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소현세자가 왕이 됐었다면은 효종이라는 임금은 또 우리 역사에 없었겠지만 역사의 만약이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인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뭐 이상으로 그 찌라시 한국사 제5화 소현세자 암살 미스테리를 마칩니다. 찌라시 한국사는 저희가 퇴사한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잘 자요. 아니 중간에 갑자기 나 깜짝 놀랐어. 네가 나도 하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